여기 할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주 특별한 계약을 맺은 소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들어간 낡은 사당에서 누군가가 소년에게 제안을 하지요. 딱 100일 동안만 자신을 대신해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 기별을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과연 소년은 낯선 누군가의 이 위험천만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병석에 누운 할머니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장터에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던 소년, 순동에게 닥친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동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저녁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광주리 하나, 병 안으로 누워 계신 할머니를 위해 약초를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순동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사는 순동은 날마다 시장통을 돌며 심부름으로 밥벌이를 했습니다. 물건도 옮기고 장사치들 잔심부름을 하는 게 순동의 일이었지요. 순동에게는 딱 한 가지 재주가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지요. 시장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순동을 찾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을 다 알아듣진 못해도 끝까지 들어주니 사람들은 순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순동이 요 며칠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석에 누우셨기 때문이었지요. 동네 의원이 와서 할머니를 보고는 약초 몇 가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약초들이 아무 곳에나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가 잘 닿지 않는 골짜기, 바위 밑 그늘에서만 자라는 귀한 것이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다들 말렸습니다. 다 늦게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낮에 가도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순동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요.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겁은 났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더 걱정일 뿐이었지요. 산길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찾는 약초들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러다 하늘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크게 불더니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순식간에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순동은 허겁지겁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저 위쪽 바위 옆으로 낡은 지붕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당이었습니다. 오래된 사당 문이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지요. 순동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다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향냄새만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동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서 광주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시장통 심부름꾼 아이냐. 순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아무도 없었지요. 사당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제단 위쪽에서 뭔가가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작고 둥근 빛 하나가 공중에 떠 있다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지요. 순동 또래로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눈매는 또렷하고 표정은 무뚝뚝했지요. 사람 아이 같으면서도 사람 아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귀신은 아니니까 발발 떨지는 말거라. 순동은 뒷걸음질을 치다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그 아이는 팔짱을 끼고 순동을 내려다봤지요. 내 이름은 영신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꿈을 관장하는 신령이지. 신령이라는 말에 순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령도 있나 싶었지요. 영신은 그 눈빛을 잃었는지 까닭을 알려주었습니다. 힘이 빠진 상태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했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어서 꿈속에서 미래를 보여줬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천기를 누설한 것이었지요. 꿈을 관장하는 신령은 꿈속에서 함부로 미래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영신은 그걸 어겼고 그 벌로 힘이 줄었습니다. 100일 동안 직접 꿈속을 드나들 수 없는 몸이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100일 동안 나 대신 꿈의 기별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영신의 목소리는 쌀쌀맞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기별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지요. 순동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꿈속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왜 저예요? 영신이 순동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순동의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지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재주, 그걸 순동이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꿈속에서 제일 필요한 능력이라고 했지요. 그 말에 순동은 멈칫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들 때 할머니를 찾아왔던 것도 할머니가 말없이 옆에 앉아 끝까지 들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동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모습이었지요. 대신 내가 100일 동안 성실히 기별을 전하면 할머니의 기력을 되찾게 해줄게. 순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할머니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지요. 핏기 없던 얼굴, 약해진 숨소리, 필요한 약초를 구한다 해도 얼마나 나아질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순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꿈속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영신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요. 사람마다 꿈이 다르니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순동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지요. 할게요. 영신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고 붉은 빛이 맺혔지요. 마치 불씨처럼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동이 손을 갖다 대자 붉은 빛이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순동이 놀라 손을 빠르게 당기자 손바닥에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지요.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00일이다.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중간에 포기하면 할머니도 그대로일 거야.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동은 그 붉은 점을 가만히 내려다봤지요. 10살 소년의 손에 새겨진 계약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100일짜리 약속이었지요. 영신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빛이 되어 제단 위로 사라졌습니다. 빈 사당 안에는 순동 혼자만 남았지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떨었는데 지금은 달랐지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순동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당 지붕 위로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요. 순동은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점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부터였지요. 100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동은 할머니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피곤했던지 이마를 문에 살짝 기대자 눈이 스르르 감겼지요.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영신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통 주막 복순 할머니야. 순동은 꿈속에서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순 할머니라면 잘 알았지요. 매일 주막 옆을 지나다니며 보던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꿈은 대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전해야 할 기별은 무엇일지 순동은 궁금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시장통에서 제일 오래된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장사도 잘 돼서 손님들이 늘 북적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순 할머니는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국그릇을 내밀 때도 술병을 채워줄 때도 표정이 한결같이 무거웠지요. 다음 날 아침 순동이 시장통으로 나가자 영신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순동에게만 보이는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나란히 걸었지요. 복순 할머니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 10년 전에 집을 나갔지. 영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지요. 아들이 장가를 들겠다고 했는데 복순 할머니가 반대를 했습니다. 신부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였지요.
아들은 다음날 짐을 싸서 나갔고 그 뒤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복순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내친 것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아들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먼저 기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밤 복순할머니 꿈속에 들어가.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 할머니 마음속에 굳어버린 걸 녹여주면 돼. 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일 같았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동은 자리를 폈습니다. 눈을 감고 복순할머니를 떠올렸지요. 손바닥에 붉은 점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몸이 스르르 가벼워지더니 어느 순간 발밑에 땅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눈을 뜨자 주막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던 주막이 아니었지요. 복순할머니의 꿈속 주막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등잔불도 없었고 손님도 없었지요.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전에 누군가 먹다 만 것처럼 빈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공기가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복순할머니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같은 얼굴이었지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동이 가까이 다가가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영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찾아봐. 꿈속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야. 순동은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구석, 낡은 찬장, 그을린 석가래. 그러다 안쪽 방문이 눈에 들어왔지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동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상자였지요. 순동이 뚜껑을 여니 안에 작은 옷 하나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지요. 색이 발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옷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장면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젊은 복순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방금 지은 작은 옷을 입혀보고 있었지요. 아기가 옷소매를 잡고 흔들자 복순할머니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던지 순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저런 얼굴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순동은 그 기억을 꿈속 배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영신이 가르쳐 준 것이었지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크게 키웠습니다. 그러자 텅 비고 어둡던 주막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지요. 아궁이에 불이 살아나고 등잔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나는 국 한 그릇이 놓였지요. 주막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순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이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것 같았지요. 천천히 일어나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불빛을 바라봤지요. 눈가에 뭔가가 맺혔습니다. 순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동이 시장을 지나는데 복순할머니 주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주막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챙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동이 문 앞에서 들여다보니 복순할머니가 보자기에 뭔가를 싸고 있었지요. 서두르는 손길이었습니다. 시장통 상인 하나가 지나다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복순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 그 한마디였지요. 상인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움직이지 않던 복순할머니였으니까요. 복순할머니는 상인의 표정은 아랑곳 없이 보자기를 들고 주막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지요. 순동은 골목 어귀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신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지요. 잘했어.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순동의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왔지요. 순동은 복순할머니의 뒷모습이 시장통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이 손바닥에서 희미하게 빛났다가 꺼졌지요. 첫 번째 기별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아직 99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신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동을 보는 눈빛이 아까보다 조금 무거워져 있었지요. 다음 번은 좀 다를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강대감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도 번듯한 데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 꺾지 않는 고집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강대감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웬만하면 비켜다녔습니다. 그런 강대감에게 요즘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강대감의 외아들 준이는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해서 강대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그런데 준이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고요. 어릴 때부터 숫자를 다루는 것이 글 읽기보다 더 잘 맞았다고 장사로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대감은 그 자리에서 상을 엎었습니다. 대를 이어 세워 올린 집안 명성을 장사치로 날리겠다는 것이냐며 불호령을 내렸지요. 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영신이 순동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건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대감 꿈속은 쉽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본 꿈 중에 가장 단단하게 닫혀있는 꿈이야. 순동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첫 번째 기별이 생각보다 잘 풀리면서 슬그머니 우쭐해 있었는데 영신의 표정을 보자 그 마음이 금세 쪼그라들었지요. 단단하게 닫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대감은 평생 자기 감정을 안으로만 눌러온 사람이야. 그게 꿈속에서 형태를 가지게 됐어. 내가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순동은 눈을 감고 강대감을 떠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점이 뜨거워졌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지요. 발밑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순동은 숨을 멈췄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성이었지요. 사방이 온통 얼음으로 지어진 성벽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성문도 얼음이었고 성벽도 얼음이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얼음 성벽이 낮게 울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지요. 순동은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내쉬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성문 앞에 가시덤불이 있었습니다. 얼음으로 된 가시덤불이었지요. 순동이 한 걸음 다가서자 가시덤불이 스스로 움직이며 앞을 막았습니다. 순동은 멈춰 섰지요. 영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마. 강대감의 고집이 저 가시덤불을 만들어낸 거야. 무턱대고 뚫으려 하면 더 커져. 순동은 가시덤불을 바라봤습니다. 얼음 가시 끝이 뾰족하게 빛났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성벽 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올려다보니 강대감이 거기 서 있었지요. 꿈속에서도 위엄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높은 곳에서 순동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 하느냐. 순동은 고개를 들고 강대감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지만 피하지 않았지요. 대감님, 저는 아드님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강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음 가시덤불이 한층 더 높이 솟아올랐지요. 순동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신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들려왔지요. 포기하지 마. 저 안에 반드시
다른 게 있어. 순동은 가시덤불을 돌아 성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지요. 한참을 걷다가 성벽 아래 작은 균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음 사이에 금이 조금 나 있었지요. 그 틈에서 무언가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이 차가운 성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순동은 그 틈에 귀를 댔습니다. 소리가 들렸지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책 읽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순동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장면이 하나 펼쳐졌지요. 어린 준이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됐을까요? 마당에 쪼그려 앉아 돌멩이를 늘어놓고 뭔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이 그 옆에 서 있었지요. 꿈속의 강대감은 지금과 달리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돌멩이를 늘어놓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고 있었지요. 준이 돌멩이를 다 세고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강대감은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지요. 그게 다였습니다. 말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장면이었지요. 그런데 순동은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진짜 강대감의 모습이구나 싶었지요. 순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벽 위에 강대감을 다시 올려다봤지요. 대감님은 아드님이 잘못될까봐 두려우신 거지요. 과거를 포기하면 세상이 아드님을 없이 여길까봐, 아드님이 고생할까봐. 그게 무서우신 거 아닙니까? 성벽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얼음 가시덤불이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드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게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요. 그런데 대감님, 아드님은 지금 그 마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지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음 성벽 한쪽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는데 순식간에 위아래로 번져나갔지요. 균열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하던 얼음 성벽이 조각조각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땅이 드러났지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이에 그 땅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풀이었지요. 그리고 꽃이었습니다. 얼음성이 서 있던 자리가 동산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순동은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지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해졌습니다. 발밑에서 풀냄새가 올라왔지요. 강대감이 성벽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달라져 있었지요.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깊어 보였습니다. 강대감은 발밑에 피어난 꽃 한 송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준이가 돌멩이를 세던 게 생각나는구나. 강대감은 아들이 그저 돌을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샘을 좋아했던 것이었지요. 엽전 대신 돌을 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순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꿈에서 깨어난 강대감이 어떻게 했는지 순동은 얼마 안 돼서 알게 됐습니다. 시장통을 지나는데 강대감 대 카인이 큰 보따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봤지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 전하는 것이라고요. 대감어른이 직접 챙겨보냈다고 했습니다.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물으니 하인이 머쓱하게 웃었지요. 장사 미천이라고 하시더구나. 순동은 그 말을 듣고 방긋 웃었습니다. 영신도 팔짱을 끼고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풀려 있었지요. 순동이 영신을 쳐다봤습니다. 영신님, 강대감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 마음을. 영신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알면서 못하는 게 사람이야. 그걸 내가 꺼내준 거고. 순동은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시장통 길을 걸었습니다. 붉은 빛이 손바닥 위에서 조용히 사라졌지요. 두 번째 기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신이 순동을 찾아와 다음 기별 대상을 말해줬지요. 순동은 듣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번엔 꿈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누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했지요. 사건이 터진 건 장날 오후였습니다. 포목점 노씨 부인의 놀이개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은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노씨 부인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것으로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노씨 부인은 가게 앞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순식간에 시장통이 들썩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지목됐습니다. 순동과 친하게 지내던 석이었지요. 15살인 석이는 장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아이였지요. 씩씩하고 솔직한 아이였지만 가진 게 없었습니다. 누군가 석이가 노씨 부인 가게 근처를 서성였다고 말했고 어른들은 석이를 의심했습니다. 석이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순동이 그 자리에 달려왔을 때 이미 석이는 포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순동은 석이를 바라봤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지요. 순동은 어렸지만 사람 눈을 읽는 것만큼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신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석이 꿈속으로 들어가. 그날 장터에서 석이가 본 것들이 꿈속에 흩어져 있을 거야.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면 진짜 범인이 보일 거야. 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했지요. 기억의 조각이 흩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신이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사람이 크게 겁을 먹으면 기억이 뒤죽박죽이 돼. 석이는 지금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뭘 봤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 꿈속에서 그걸 찾아줘야 해. 순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이 또 뜨거워졌지요. 석이의 꿈속은 어두운 장터였습니다. 낮의 장터와 같은 장소였지만 빛이 없었지요. 좌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사람들은 윤곽만 있고 얼굴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이상했지요. 왁자한 장터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뭉개져 들렸습니다. 순동은 천천히 좌판 사이를 걸었지요. 기억의 조각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빛 조각들이 공중에 떠다니거나 땅 위에 흩어져 있었지요. 순동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석이가 노씨 부인 가게 옆을 지나친 장면이었습니다. 석이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지요. 순동은 그 조각을 손에 쥐고 다음 조각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조각에서는 석이가 엿장수 옆에 서서 엿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 사지는 못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동은 계속 걸었지요. 그러다 좌판 아래 떨어진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조각들보다 빛이 강했지요. 순동이 집어드는 순간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노씨 부인 가게 옆 골목이었습니다. 석이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지요. 골목 안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였습니다. 딸랑, 딸랑. 은방울 소리였지요. 그리고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순동은 그 인물을 보려고 집중했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매 끝동이 보였지요. 고운 비단 소매였습니다. 그 소매 끝에 붉은 문양이 수놓여 있었지요. 매화였습니다. 붉은 매화 문양이었지요. 순동은 그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은 제일 어두운 구석에 있었습니다.
순동이 집어드니 짧은 장면이 나왔지요. 그 인물이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품 안을 여미는 장면이었습니다. 품 안에 뭔가를 숨기는 동작이었지요. 그 순간 은방울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순동은 꿈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바닥 안에 두 가지가 선명했지요. 붉은 매화 문양, 그리고 은방울 소리. 영신에게 말했습니다. 영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소향이야. 소향은 시장통 근처 주루에 드나드는 기생이었습니다. 손버릇이 나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그리고 붉은 매화 문양은 소향이 즐겨 입는 저고리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영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소향이 놀이개를 훔쳐 품에 숨겼어. 은방울 소리가 난 건 그 때문이고. 그런데 순동아, 이걸 어떻게 밝혀낼지는 내가 생각해야 해. 꿈속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순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요. 믿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지요. 순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순동이 찾아간 곳은 소향이 다니는 주루 앞이었습니다. 순동은 주루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향이 나왔지요. 붉은 매화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동은 소향 앞으로 걸어갔지요. 잠깐만요. 소향이 순동을 귀찮다는 얼굴로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은방울 소리 들으셨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노씨 부인 가게 옆 골목에서요. 소향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순동은 놓치지 않았지요. 소향은 금세 표정을 바로잡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동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골목에서 나오신 분 저고리에 붉은 매화 문양이 있었어요. 저 말고도 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엔 소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요. 순동은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소향은 순동을 한 번 보고 골목 주변을 한 번 봤지요.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놀이개였지요. 순동의 손에 쥐어주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놀이개는 그날 오후 노씨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아에 있던 서기도 풀려났지요. 서기는 순동을 보자마자 달려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순동은 웃기만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서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동 옆에 앉아서 한동안 말없이 있었지요. 그게 서기 나름의 고맙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신은 그 모습을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별은 좀 달라.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한이야. 한. 순동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억울함은 풀어주면 됐지요. 그런데 한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그게 꿈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순동은 그날 밤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마을 어귀에서 혼자 살며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솜씨가 좋아서 마을은 물론이고 멀리 이웃 마을에서도 일감을 맡기러 오곤 했지요. 연실은 말없이 하루 종일 바느질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웃는 일도 드물었지요. 순동은 가끔 심부름으로 연실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손봐야 할 옷감들이나 완성된 옷감을 전달하는 일이었지요. 갈 때마다 연실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오가는 손놀림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마치 멈춰 있는 사람 같았지요. 한 번은 순동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도 연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깊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었지요. 영신이 이야기를 꺼낸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연실에게는 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다른 마을 선비야. 젊은 시절 두 사람이 깊이 마음을 나눴는데 하원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지. 신분이 달랐으니까. 순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다 혼자 살았어. 하원은 혼례를 치르지 않았고 연실도 마찬가지였지. 서로 소식도 모르고 연락도 없이 수십 년이 흘렀어. 순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연실의 꿈속에 뭔가가 있어.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알아. 그날 밤 순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이 다시 따뜻해졌지요. 그런데 이번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기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고요한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자 비단이 보였습니다. 쪽빛 비단이었지요. 사방이 온통 쪽빛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것도 있었지요. 발밑에도 비단 자락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공간이었지요. 그런데 묘하게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데 슬펐지요. 순동은 그 안을 걸었습니다. 비단 사이로 연실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도 바늘을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낮에 보던 연실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더 젊었고 눈빛도 더 또렷했습니다. 연실의 손 안에서 옷 한 벌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순동은 가까이 다가가 그 옷을 봤습니다. 혼례복이었습니다. 신랑의 혼례복이었지요. 쪽빛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눈이 부시게 고운 옷이었습니다. 연실의 손이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한 땀 한 땀이 마치 기도 같았습니다. 그때 영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혼례복은 하원의 것이야. 연실이 평생 마음속으로만 짓고 있던 옷이지.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마음이야. 순동은 그 옷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꿈속에서만 바느질을 해온 것이었지요.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꿈속에서만 매일 밤 그 사람의 옷을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원에게 전해야 해. 순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평생을 꺼내지 못한 마음인데요. 연실이 가진 게 하나 있어. 하원이 젊은 시절 연실에게 준 가락지야. 연실은 지금도 그걸 간직하고 있어. 하원은 그걸 모르지. 헤어질 때 연실이 없앴다고 생각하거든. 그 사실을 하원의 꿈속에 전해줘. 순동은 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원의 꿈속으로 들어갔지요. 영신이 다시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원의 꿈속은 연실의 꿈과 전혀 달랐습니다. 텅 빈 서재였지요. 하원은 그 안에서 홀로 앉아 편지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빛이 바랜 편지였지요. 써놓고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순동이 하원 앞에 섰습니다. 하원이 고개를 들었지요. 꿈속에서도 선비의 기품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주변이 깊이 파여 있었지요. 오랜 세월이 새긴 주름이었습니다. 누구냐? 순동은 바로 말했습니다. 연실 아주머니가 아직 가락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를 쥔 손끝이 떨렸지요. 하원은 순동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지요. 헤어질 때 없애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재 안이 고요했지요. 그러다 하원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지요. 순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됐지요. 꿈에서 깨어난 순동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했지요. 뭔가를 해결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현실의 벽은 그대로였습니다. 순동이 영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영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지요. 평생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 내가 그 사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야. 잊혔다는 것,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야. 하원은 오늘 그 짐을 내려놓은 거야. 순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순동이 심부름으로 연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연실은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손 안에는 편지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편지였지요. 연실은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하원이 써놓고 평생 바라만 보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편지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지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순동이 처음 보는 연실의 표정이었지요. 순동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영신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순동은 걸으면서 말했지요. 영신님,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꼭 말이 아니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붉은 빛이 순동의 손바닥에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이제 10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순동은 요즘 그날이 오는 게 아주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신이 떠나는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100일째가 되는 날 아침 순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이었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지요. 오랜만에 듣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순동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할머니 기색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동은 장터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100일 동안 기별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복순 할머니는 아들을 찾아 떠난 뒤 열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아들 내외와 함께였습니다. 요즘은 주막에서 웃는 일이 잦아졌지요. 강대감은 아들 준에게 장사 미천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순동은 자세히 몰랐지요. 그런데 얼마 전 강대감이 시장통을 지나다가 강준의 가게 근처에서 잠깐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그냥 멈춰서서 한참 동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것이었지요. 서기는 이제 시장통에서 당당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누명이 풀린 뒤로 오히려 장꾼들이 서기를 챙겨줬지요. 순동과는 여전히 말없이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했습니다. 연실은 여전히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순동이 심부름을 갈 때마다 문을 열어주는 손에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동도 잘 아는 바로 그 가락지였습니다. 시장통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순동은 마을 뒷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0일 전 처음 영신을 만난 사당 쪽이었지요. 영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당 앞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을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순동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을을 바라봤지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영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0일이 다 찼구나. 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지킨다. 할머니 기력은 오늘 완전히 돌아올 거야. 순동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먼저 나왔지요.
영신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영신은 마을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벌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는 못 봐요? 영신이 순동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다시 마을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글쎄다. 모르지. 내가 또 천기누설을 할지. 그러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순동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점을 내려다봤지요. 100일 전 처음 그 점이 새겨질 때 순동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또 다른 의미로 무서웠지요. 안개가 거의 다 걷혔습니다. 햇살이 마을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영신의 몸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윤곽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지요. 순동이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지요. 영신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줬던 힘은 가져가야 해. 꿈속을 드나드는 능력, 기억 조각을 모으는 능력, 그건 내 것이었으니까. 순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는 가져가지 않아. 영신이 순동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해지는 와중에도 눈빛은 또렷했지요. 100일 동안 내가 사람들 진심을 들으면서 얻은 거.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내 안에 있던 거야. 복순 할머니 꿈속에서 내가 먼저 그 기억을 찾아낸 거. 강대감 얼음성 앞에서 내가 그 균열을 찾아낸 거. 그건 다 내가 한 거였어. 나는 길만 열어줬을 뿐이야. 순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데 목이 메었지요. 이제 내 도움 없이도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채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햇살이 강해지면서 영신의 몸이 더 빠르게 투명해졌습니다. 형체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이었지요. 순동은 눈을 크게 뜨고 영신을 바라봤습니다. 영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요.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한 줄기 빛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눈이 부셔서 순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빛이 사라지자 사당 앞 바위에는 순동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지요. 풀 냄새가 났습니다. 순동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붉은 점이 없었지요.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동은 그 손바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오므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보였지요. 순동의 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였습니다. 순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연기가 무슨 뜻인지 알았지요. 할머니가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아궁이에 직접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순동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솥에 밥을 짓고 있었지요. 허리를 조금 굽히고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인기척을 듣고 돌아봤습니다. 순동을 보자 말없이 웃었지요. 깊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순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지요. 할머니가 다가와 순동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다였지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 한 그릇에 찬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그런데 순동은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었냐? 얼굴이 달라진 것 같구나. 순동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냥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지요. 다 알면서 묻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순동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씹었지요. 영신이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람 마음을 알아채는 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지요. 순동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지요. 그냥 옆에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순동의 작은 방 안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언제나 순동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순동은 끝까지 들어주니까요.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꼬마야담이었습니다.